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미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영화 그녀에게 실제 주인공 유승현 씨와 말씀 나눕니다. 유승현 씨는 한때 사회부 정치부 기자로 활동하면서 기자로서의 큰 꿈도 꾸었습니다. 그런데 쌍둥이 아들의 발달 장애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는데요. 처음엔 인생에서 희망이란 단어를 지웠고 사람들도 만나지 않았지만 지금은 아들 덕분에 온 가족이 똘똘 뭉치게 됐고 아들의 천진난만함 덕분에 웃을 일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물론 여전히 발달장애 아들을 키우는 일은 힘들고 아이의 교육과 취업까지 생각한다면 걱정이 큽니다. 그래서 더욱더 목소리를 내려고 한다는데요. 유승현 씨가 꿈꾸는 세상은 무엇일까요? 유승현 씨 지금 만나봅니다. 네, 영화 그녀에게 원작자 류승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승현입니다. 네, 이제 콧대 높은 정치부 기자가 이제 어느 날 쌍둥이 엄마가 됐는데 이제 우리 아들이 아프면서부터 이제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계시죠. 그 얘기를 또 책으로 쓰셔서 많은 분들한테 공감을 주셨는데 이제 영화로 만들어져서 이제 나온다고 지난 시간에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쌍둥이들이 이제 중3이 됐는데 키우면서 여러 가지 그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에 많이 부딪히셨잖아요. 우리 사회가 조금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고쳐 나갔으면 좋겠다 싶은 걸 하나씩 짚어보는 관점에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실 초창기에 발달 장애를 둔 자녀들 엄청나게 부모님들이 돈을 쏟아붓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게 또 꼭 쓸만한 돈이었는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시죠. 네네네. 그렇죠. 그 많은 부모님들이 그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돈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장애인 부모에게서 발달장애인 자녀가 태어났는데 비장애인 부모 입장에서는 마치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은 거예요. 아, 내가 전자레인지 음식 너무 많이 먹어서 이렇게 됐나? 왜냐하면 유전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제 갑자기 마주하게 된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막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장애인인 우리는 누구나가 마음 안에 장애 혐오를 갖고 있는 건 맞아요. 혐오라는 게 막 싫어한다라는 것보다 피하고 싶다는 맞아요. 혐오인 거죠. 그 장애 혐오라는 게 굳이 장애인 막 이렇게 비하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장애라는 것 자체를 불쌍한 거, 안 좋은 거, 막 안 듣는 거, 부정적인 거 이런 걸로 보고 있는 마음조차도 사실은 장애 혐오라고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부모들 입장에서는 이 안 좋은 것을 없애야지 우리가 돈을 들여서라도 내가 이게 자식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막 속죄야 막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아는 거예요. 그 돈을 들인 만큼 성장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잖아요. 비장애 자녀들 키우면서도 엄마들이 학원을 한 달에 600만 원씩 하면 서울대 갑니까? 안 가요. 이제 급하면 사실 고3 때 쏟아붓지만 나중에 보면은 이거는 참 부질없는 짓이었다라고 뒤늦게 깨닫게 되기도 해요. 제 경험상. 또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 그 말씀들도 하세요. 공부머리라는 거는 원래 타고나고 거기에 물론 그 타고난 대로만 가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개인 노력이 이제 더해져서 이렇게 가는 거다란 말을 하는데 저도 이제 이 나이까지 아이를 키워보고 또 여러 많은 이제 전문가 말씀 듣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된 사실이 발달장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돈 쏟아부은 치료실만큼 그리고 돈만큼 아이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은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이렇게 그릇들을 타고 태어나는데 다만 이 치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아이가 자기가 타고난 그릇을 꽉 채울 수 있게끔 도와주고 지원해주는 역할이지 내가 여기다가 만약에 한 달에 막 1,000만원씩 쏟아붓는다고 해서 이 이상으로 그릇이 넘치게끔 이렇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만약에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막 과외를 막 700만 원짜리 시켰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인슈타인이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양자 역학을 할 수는 없어요. 맞아요. 예, 발달 장애도 같은 관점에서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 이런 문제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주변에서 많이 너무 봤습니다.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이걸 못 해주는 게 부모로서 굉장히 미안하고 그쵸. 죄책감을 가지시는 거죠. 근데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장애 아이를 키워본 경험도 없고 하니까 그럼요. 어떻게든 해주고 싶은 건데 그걸 누군가가 좀 체계적으로 이 단계에선 이가 필요한 거야. 이게 조금 뭔가 정리해주고 로드맵을 좀 제시해주는 게 있으면 좋을 텐데 모든 것들을 다 부모가 알아서 지금 해야 되는 시스템인 거죠. 네, 맞아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좀 많이 힘듭니다. 네. 아이의 장애를 딱 진단받았을 때 느꼈던 감정은 내 인생 끝났어. 막 이런 거보다 그 당시에는 오히려 막막함이었어요. 이제 그 전까진 발달 지연인 줄 알았는데 오늘자로 발달 장애가 된 거예요. 그럼 정말 장애인이 된 건데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뭘 할 수 있는 거지? 아들을 위해서? 아무 정보가 없어요. 네. 떠돌아다니는 정보는 너무 많아요. 근데 아시잖아요. 정보가 너무 많으면 그중에서 뭐가 진짜 정보고 안 좋은 정보인지 가려낼 수가 없고 네. 우선순위를 또 택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부모가 서로 부딪혀 가면서 직접 시행사 겪어가면서 이렇게 알게 되는 것들이라 제가 이 첫 번째 책에서도 사랑합니다 동네 바보형이란 말 썼지만 좀 컨설턴트 역할을 해줄 수 있을 만한 네. 그런 어떤 직업군이 좀 많이 개발되어서 저희들이 좀 힘들어하지 않게끔 초기 컨설팅 해줄 수 있는 그런 좀 시스템이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아이의 상태를 좀 정확히 아는 전문가가 좀 장기적인 계획을 좀 제시를 해준다면 맞아요. 이게 어떤 낭비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줄이고 좀 더 좀 현명하게 갈 수 있지 않는 네네네. 방법이 있지 않을까. 네네네. 장애인 등급 심사를 하면서도 좀 여러 가지 좀 불합리한 부분들을 많이 느끼셨나 봐요. 네. 지금은 장애 등급제가 사라졌지만 아들이 처음 장애 등급을 받을 때마다도 장애 등급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은 최중증 이제 장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2등급이 나오더라고요. 신체적으로 뭐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가요? 네. 근데 신체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발달장애인들의 대다수는 또 신체적으로는 특별한 문제가 동반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당사자들 사이에서도 이게 참 이상해요. 그래서 왜 2등급이에요? 보면 꼭 항상 2점 차, 3점 차로 2등급이래요. 1등급이 아니라.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아들은 아직까지도 무발화, 그러니까 거의 말을 못해요. 중3인데도. 까까까까까까까 으있지 이렇게 말을 하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언어 점수가 6점이 나온 거예요. 빵점이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왜 6점이 나왔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당시 아들은 말을 할 줄 몰라서 유의미한 검사를 도출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나이 아이들의 그 평균 점수 평균 점수를 갖고 와서 아들의 언어 영역 점수를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판단이 안 되니까 기본 점수를 줬다. 판단이 안 되고 말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하면 빵점이 나와야 되는 건데 그래서 선생님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해서 6점이 올라가는 바람에 2점이 초과돼서 2등급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도 그때는 굉장히 좀 의아했고 많이 느끼고 했었습니다. 등급의 차이로 뭐 받는 혜택이나 이런 게 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네네. 막 그렇게 막 너무 확연한 차이가 나는 건 아닌데 그 당시에는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게 이 장애 주차 스티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저희는 못 받았었고 2등급이라 지적장애 2등급이라 1등급 받을 수 있고 했는데 그 당시는 어렸기 때문에 더더욱 이게 정말 절실했었어요. 그랬군요. 네네. 그렇죠. 아이 뭐 세워놓고 멀리 어디 이동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게다가 주차를 하러 들어가면은 이제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상황에 대한 인지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왜 여기 빨리 차를 세우고 나간다는 건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차를 안 세우냐고 이제는 막 울고불고 시작하면서 머리를 들이받고 앞에 아빠를 때리고 난리가 나는데 저희는 차를 주차해서 아니야 여기 길에다 세우면 안 되는 거야. 칸안에다 세워야 돼 라는 걸 아들한테 말을 해도 아들이 그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부분이 정말 힘들어서 정말 많이 필요한 지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받을 수 없었던. 그렇습니다. 이 장애 아들을 키우면서 옛날에는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게 됐다 그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하셨잖아요. 특히 이제 아이가 막 이렇게 이제
심한 그런 어떤 흥분 상태가 된다거나 네네네. 사람들 앞에서 이럴 때 굉장히 곤란한 경험이 있으실 텐데 그럴 때는 사실 옆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까? 가장 좋은 건 애정어린 마음으로 시선을 거두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아이가 어렸을 때는 이 세상의 시선 때문에 이게 감당하기 어려워서 다들 집에서 못 나와요. 네.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 우리의 아이들은 발달장애가 있는 우리 자녀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경험을 얻지를 못해요. 네. 이 상태로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봐요. 식당에 가서 식당에서 지켜야 될 예절, 지하철 탔을 때 예절, 버스에 탔을 때 빈자리가 있어야 앉는 거고 빈자리가 없으면 서서 가야 한다는 거. 이런 모든 과정을 꾸준한 경험을 통해 배워야 되는데 이 아이들은 그런 거를 세상에서 배우고 익혀야 될 사회 규칙을 배울 경험의 기회를 얻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이 상황에서 어른이 되어서 나와버리면 이게 이제 정말 깝깝해지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세상으로 자꾸 나오고 돌아다니고 하면서 이런 거를 익혀야 되는데 문제는 이 시선이 꽂히니까 이제 말 그대로 수백 명의 시선이 꽂히기도 하고요. 아유 정말 이때는 힘듭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제 아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모든 이 사회에 함께 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제 아들이 이렇게 사회화가 잘 된 청년이 되어서 사회에서 함께 있는 게 더 좋지 않으시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열심히 배워가고 있는 중이니까 좀 우리 아들이 이 다 큰 녀석이 길 한가운데 들어 누워서 울고불고 하더라도 좀 시선 걷어주시고 그래 지금 저렇게 해서 엄마한테 혼날 건 또 혼나고 그러면서 배워가고 있겠거니 해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용기를 갖고 저희 아이들을 더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무심함도 큰 배려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엄마는 물론 엄마대로 너무 힘들겠지만 사실 또 아빠는 또 아빠대로 고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예. 남편분은 어떠세요? 예. 우리 남편은 아빠들의 고충이 있다라는 걸 사실 그렇게 제가 너무 힘들었을 때는 남편의 어려움까지 돌볼 새가 없었어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매일매일 내가 얘 보는 건 나잖아 하면서. 근데 알고 보니까 아빠들의 힘듦은 아빠는 저희가 원래 둘이 살았어. 신혼 때는 둘이 살면서 둘이 벌어 둘이 쓰니까 얼마나 여유로워요. 그렇죠. 그러다가 아이들이 태어나서 네 식구가 됐는데 저는 이제 아이 특히나 아들이 발달이 늦고 치료실 따라다니면서 올인해야 되니까 혼자 벌어서 우리가 넷이 생활해야 되는데 그중에 한 아이는 치료비로 엄청난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남편 입장에서는 내가 이 가정을 책임진 가장이고 발달장애가 있는 이 아이는 우리 딸 같은 경우는 20살 넘고 대학 가고 뭐 이러고 나면 혼자서 자기 인생 살아나가겠지만 내가 이 아이는 죽을 때까지 내 책임이라는 그 엄청난 이 책임감에 짓눌려 살았던 거예요. 얼마나 어깨가 무겁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남편도 꿈이 있고 이루고자 하는 그 성취감을 느끼고 싶은 직장인인데 그런 거를 모든 걸 다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네. 이 사람에게 그때부터 주어진 과제는 뭐냐면 내가 이 가정에서 도움이 되려면 나의 존재 가치는 단 돈 10만 원이라도 더 벌어오는 것. 그러면 내가 원하는 길로는 원래 저쪽 길로 가야 하는데 그게 아니야. 이쪽 회사에서 월급을 10만 원이라도 연봉 더 준다고 하면은 나는 이쪽으로 가서 내가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돼. 내가 더러운 일이라도 이쪽으로 가서 돈 20만 원 더 받아오는 게 우리 가정에도 도움되는 길이야. 남편이 그쪽 길로 이렇게 정말 힘들게 자신 채찍질하면서 가게 되는 거를 보게 되었어요. 이거는 또 남편의 장애도였더라고요. 그건 나중에 보이죠. 네.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얼마나 지나니까 보이던가요? 이 장애도에서 제가 먼저 이제 빠져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남편도 또 저의 달라진 모습
이 누군가 가족 구성원 안에서 한 명의 변화가 일어나면 이상하게 그 변화는 주변을 함께 물들이더라고요. 네. 남편도 그러다 보니까 남편만의 또 장애도에서 이 사람이 벗어나서 또 시각을 달리하고 새로운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남편도 이제 그때 다른 선택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아, 내가 꼭 이렇게만 살 필요가 없었구나라는 걸 그때 가서 깨닫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편의 어깨에는 이 가장으로서의 부담감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도 또 약간 또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남편의 고민을 또 보고 있는 요즘입니다. 네. 우리 류승현 작가님의 책도 잘 되고 영화도 잘 돼서 좀 그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으면 그럴 수 있을까요? 네네.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큰 아이 우리 쌍둥이 딸에 네네. 대한 얘기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중3이니까 사춘기잖아요. 네네. 우리 중3 딸은 이런 장애인 동생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런 얘기를 좀 나눠보세요. 예. 네네. 아이가 어렸을 때는 엄마인 제가 아들의 장애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버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 딸한테는 선택권이 없이 네. 딸 입장에서는 장애가 공개된 상태로 살아버렸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뭐 유치원 전부 다. 그게 되게 또 힘들었을 수 있겠어요. 어렸을 때는 좋았어요. 어렸을 때는 왜냐하면 아이들도 장애에 대한 편견이 없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좋았는데 문제는 딸이 초등학교 3, 4학년쯤 되니까는 딸도 머리가 커가고 사춘기 초입에 들어가잖아요. 이제 친구들의 시선이 조금씩 뭔가 다르다 느끼기 시작하면서 딸이 그때는 아들에 대해서 약간 좀 창피해하고 친구들 있는 곳에는 아들을 같이 이렇게 좀 없었으면 하는 그런 걸 보이더라고요. 같이 어디 가는 걸 좀 부담스러워한다거나? 네네네. 네. 그러다가 그래서 아이가 딸이 어렸을 때는 제가 장애도에 있었을 시기에는 그럴 때면 딸을 혼냈어요. 어떻게 동생한테 그러니? 라고 딸을 혼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딸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딸의 감정, 딸이 느끼는 감정을 그 자체로 내가 수용하는 것, 그거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를 나중에 제가 알게 되면서 그 이후부터는 딸이 동생에 대해서 느낀 여러 감정을 존중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오히려 나는 딸의 감정을 존중했더니 오히려 딸이 동생을 더 사랑하고 더 예뻐하는 그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정반합 이렇게 찾아가는 건가 보구나. 엄마인 나로서 비장애 형제자매 키울 때는 그 비장애 형제자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수용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가 요즘에 또 한참 사춘기 절정이잖아요. 그렇죠. 네. 요즘에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앞머리만 쳐다보고 사는 줄 아는 시기거든요. 이런 시기다 보니까 타인의 시선이 정말 예민하게 꽂혀서 같이 좀 나갔을 때 아들이 말 한마디만 하더라도 무섭게 막 다그치는 거예요. 야, 조용히 해. 그래서 요즘에는 참 다시 또 그래 또 그 시기가 왔구나. 한번 건너가 보자. 기다리고 또 있는 시기입니다. 아드님하고 어느 정도 소통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희 가정 내에서는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들이 사실은 매 순간 정말 많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뭘로? 행동으로, 표정으로. 네. 이걸로 알고 보니까 아들이 하는 모든 행동이 말하는 중이었어라고 저의 관점을 바꾸고 나서 아들을 보니까 세상에 우리 딸보다 훨씬 더 많은 수다쟁이, 훨씬 더 많은 말을 매 순간 표정으로, 손가락 까딱임으로, 눈으로, 의성어로, 음의 높고 낮음으로 그거를 이제 깨닫게 되면서부터 그 다음부터는 아들의 마음, 감정 이런 걸 읽어내는데 정말 어려움이 없게 돼요. 물론 아직도 굉장히 세밀한 부분까지는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아들이 뽀로로를 보고 싶다라고 리모컨을 주면 뽀로로라고 여기까지는 소통이 되는데 뽀로로 시즌 1을 딱 틀면 시즌 1이 아닌 거예요. 그럼 시즌 2로 틀면은 가만히 있어요. 그만 시즌 2야. 근데 시즌 2에서만도 막 30몇 편이 있잖아요. 그럼 1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 하면은 2 이제 가는 거예요. 얘가 17화를 원했으면은 거기까지. 그러니까 이런 세세한 소통까지가 힘들어서 그 어려움은 있으나 평상시에 아들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는 저의 관점을 바꾸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정말 오히려 아들과 소통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왜냐하면 비장애인 딸은 말로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들은 겉마음과 속마음이 그냥 투명하거든요. 너무 솔직한 거죠. 네. 그렇기 예. 때문에 아들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그렇군요. 그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는 많은 이제 부모님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그런 말씀이 혹시 있으신가요? 일단 아이가 어렸을 때는 정말 힘드시다는 걸 알아요. 아이가 어릴수록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장애 수용이 됐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장애 수용이라는 거는 내가 됐다라고 알고 느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고 보면은 이 깊숙한 내면까지 안 됐을 경우가 꽤 많거든요.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한 일이더라고요. 제 경험에 비춰봤을 때. 그래서 굉장히 힘이 드실 거예요. 힘드실 텐데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물론 저 아직까지도 힘듭니다. 아직까지도 힘든 일이 너무나 많아서 참 많이 괴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확실해요. 장애가 있는 더군다나 발달 장애가 있는 이 아이들로 인해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인생에서 훨씬 더 많이 웃으며 살아요. 이게 무슨 호강이냐 할 정도로 훨씬 더 많은 웃음, 기쁨, 난데없는 놀람의 순간, 감동의 순간. 보통 사람들이라면은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이 경험들을 분명히 우리는 훨씬 더 많이 하면서 살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괜찮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아이에게 장애가 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 얼마든지 이 삶 살아낼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은 앞으로도 끝이 없을 거예요. 대신에 그 어려움은 정책, 나라에서의 복지 정책, 제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지원받고 풀어나가야 될 부분이고 그 방향으로의 또 변화도 또 어둡지는 않습니다. 이건 또 이 정책 변화를 알고 있는 사람들 눈엔 또 보여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나갈 미래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나아져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녀의 장애를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 여러분 이 삶도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괜찮으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지금 울고 계셨다면 눈물 쓱 닦고 네,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하시고 맛있는 거 먹으시면서 힘내십시오.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좀 용기가 나셨으려나요. 웃을 일이 더 많다라는 말씀이 네네. 저는 굉장히 그렇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작은 거 하나도 굉장히 기쁘게 받아들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아요. 게다가 이 아이를 키우는 게, 그러니까 이 아이를 제가 아기로 보고 있다는 게 아니라 아기를 키울 때와 같은 기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아이들이 주는 행복은 뭐 3살 때까지 뭐 다 줬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 그렇죠. 행복을 평생에 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기들이 어렸을 때 기쁜 건 조그마한 거 하나 줘도 이 아이는 막 기쁘면 정말 기쁘고 슬프면 정말 슬프고 이러잖아요. 지금도 심지어 이렇게 뭐 밥 먹다가 고추 하나를 먹으면 맵잖아요. 그럼 이 아이는 이러면서 진짜 온 얼굴과 손으로 막 이러면서 매워를 표현을 하는데 그걸 보고 있으면 그렇게 웃겨요. 게다가 예상 못한 순간에서 터져 나오는 기쁨.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는 아들이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쉬를 할 때 변기에다 잘 조준을 못할 때가 많아요. 네. 그때마다 그냥 가서 어이구 이놈 새끼 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샤워기로 항상 이렇게 물을 뿌리는데 며칠 전에는 어디서 샤워기에 휙 트는 소리가 나요. 아들밖에 없는데 제가 물장난 하나 하고 들어갔더니 물장난을 하는 게 아니라 지가 쉬하고 나서 샤워기를 틀어서 변기에다가 물을 끼얹는 신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조준은 잘 못해요. 근데 그 모습 보면은 너무 기특하고 웃기고 야 성장했구나 저놈 새끼 성장했구나 아이고 이쁜 내 새끼. 그러니까 엄마가 맨날 흘린 거 이렇게 하는 걸 맞아요. 보고 지가 그걸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그런 게 그런 기쁨이 앞으로 저는 일생에서 계속 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진짜 그 생각합니다. 우리 비장의 딸내미 너무 사랑하지만 우리 딸로 인해서 웃는 경우는 하루에 한 번이 안 되는 날도 있어요. 중3이면은 사실 그런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로 인해서는 이런 식으로 웃음이 터지는 경험들이 하루에 몇 번씩 있다는 거. 네. 우리 아들이 어떻게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타인과 어울려 지낼 줄 아는 발달장애인 그거 하나면 돼요. 이 아들이 공부 엄청 열심히 막 잘하고 막 한글 막 멋지게 써가지고 자기 이름 쓰고 이거 바라지 않습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타인과
모든 네. 사람들과 어울려 살 줄 아는 청년으로 자라는 것. 이게 저의 유일한 목표이자 소망입니다. 네, 우리가 아이들 키우면서 너무 큰 욕심을 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큰딸, 쌍둥이 큰딸한테는 어떤 얘기 해주고 싶으세요?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항상 하는 이야기. 수인이 너는 항상 너의 행복만을 최우선으로 염두에 두고 살아. 그러니까 저는 그 비장의 형제자매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쪽 장애 쪽으로 넘어오셔서 관련된 직업을 갖고 계신 많은 분들을 보는데 저는 저희 딸이 아들의 장애로 인해서 본인의 인생도 그 삶에 같이 이렇게 포함되거나 또는 어떻게 보면 종속된 삶을 살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동생의 장애와 그냥 더불어 그냥 딸은 딸의 인생을 그냥 잘 개척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그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했더니 그냥 너무 뻔뻔하게 잘 살아야지. 딸아, 너는 너의 인생을 살아라. 네, 잘 살아라. 네. 잘 커주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오해, 시선이 과거랑은 달라졌다는 얘기를 하지만 좀 그렇지 않은 부분도 사실 아직 많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왜 그렇다고 보시는지. 아들이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더 데리고 나오기가 힘들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랬는데 세상이 바뀌더라고요. 네. 편스토랑에서 오유나 씨가 이렇게 장애 자녀를 오픈하시고 또 우영우 드라마가 네.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발달장애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는 걸 정말 아들을 데리고 거리로 나가면 피부로 느껴요. 아, 그렇군요. 정말 피부로 느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뭔가 달라지는 거야. 너무 좋다. 막 희망적이야 이러면서 살다가 작년에 이제 어떤 교사들의 고충이 있는 어떤 그런 이제 사건들이 연달아 터지면서 정말 발달장애인의 부모로서 정말 살기 어려워지는 네. 그런 경험을 지금 현재까지 계속 이어서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군요. 이게 아들을 데리고 세상 밖으로 나가잖아요. 돌아다니잖아요.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여기저기 다니고. 그러면 이 모든 사회 인식과 생각과 사고와 흐름들이 피부로 느껴져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저희 예쁘게 봐주세요. 정말. 그리고 좀 많이 이해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네. 좀 발달장애인과 그 가정의 삶을 이해하는데 아주 약간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바람에서 네. 많이 보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우리 유승현 씨의 가족 얘기이기도 한 영화 그녀에게를 보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화 그녀에게 실제 주인공 류승현 씨였습니다.